예, 시장은 아직 좀 확인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 거죠. 우리 시장이 오늘 뻗어가지 못하는 이유인데요. 지수 한번 확인하고 해설자들 갈게요. 상승 출발인데 오늘 코스피는 상승폭이 지금 보면 뭐 거의 많이 반납을 했고요. 코스닥은 0.6% 정도니까 조금 아래쪽으로 벌어지면서 물가지표에 대한 기대감들을 시장이 좀 미리 반영했다. 그걸 시장이 알고 있는 거죠. 시황의 해설자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님 모시고 시장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특별히 이제 뭐 또 미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이 많이 기술주들이 빠졌고요. 아직까지도 또 반등 이후의 하락의 여지가 있는 것인가? 또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증시 인사이트를 좀 세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올해 미국도 굉장히 고생 1월에 많이 했는데요. 네. 2022년 올해 미국 증시를 안전지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전히 미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견조할 걸로 보시는 모양이죠. 네. 올해도 최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국가는 미국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네. 물론 1월달 미국 증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과도하게 하락한 부분들은 있지만 저는 큰 의미는 두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도 이 올해 같은 경우 견고하게 좀 지수가 올라가려고 하면 일단 이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조정을 통해서 좀 경감하는 부분들을 좀 겹치는 게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지난해 12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산타넬리가 도래를 했기 때문에 사실 1월 증시 조정은 자연스러운 국면이었다고 좀 보셔도 무방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나니까 좀 그렇게 보이지만 1월 그 당시에는 사실 꽤 좀 살벌했는데. 예상보다는 좀 하락이 컸지만 네. 그래도 뭐 저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레벨 자체는 올해 큰 흐름을 네. 봤을 때 그 네. 변동성의 진폭은 있지만 그렇게 흔들리는 요인으로는 보지 않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미국 증시 상대적으로 안전할 걸로 보셨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추가적인 얘기를 좀 변수를 통해서 그러면 또 풀어가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를 몇 가지 또 자료에서 또 꼽아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뭐 공급망 이슈가 가져오는 물가 문제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연준의 또 통화 정책,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뭐 이런 요인이 있을 수 있는 건데요. 일단은 물가 지표가 이제 당장 오늘이죠. 물가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공급망 현상이 조금 풀릴 그런 조짐이 좀 보이는 건가요? 네. 지금 시장에서 물가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네. 2분기 이후부터는 이 공급망 변동 현상이 완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일단 1월, 2월 물가는 좀 높게 나올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이제 전망을 하기는 어려울 거로 좀 보고 있는데 지난해 이제 공급망 변동 현상이 심화됐던 가장 큰 이유가 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이 제조업 차질이 좀 심화됐기 때문에 영향을 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2분기 이후부터 평균적인 제조업 생산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지난해 12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 PMI가 최고치를 좀 경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산 증가와 물가의 상승 압력이 둔화되는 것을 세부 항목을 통해서 확인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 이제 제조를 담당하고 있는 신흥국의 대표 국가들이 생산이 늘어나는 게 이제 확인된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이후 좀 완화될 여지가 있다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미국 내에서도 지금 현재 LA 항과 롱비치 항에 그 적체되는 상황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지난해 11월보다는 그래도 둔화되고 있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2분기 이후부터는 좀 물가가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준의 올해 기준금리 인상 횟수를 되게 요즘에 매파적으로 좀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연준은 1월 FMC를 통해서 3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7번 정도까지 얘기를 거론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좀 과도하게 인상 횟수가 높아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게 반영되게 된다고 하면 연준이 얘기했던 3회에서 한 차례 더 높은 4회 정도로 해서 올해 이제 기준금리 인상 수순을 밟아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물가가 좋아진다고 하면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증시에는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연간선상에서 좀 해석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공급망 병목 현상을 가속화시켰던 건 어쨌든 코로나19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생산 기지들이 타격을 입었던 건데 그게 좀 미국이나 유럽은 보면 뭐 경제 정상화로 가려는 뉴욕은 이제 뭐 실내에서도 마스크 이제 안 쓰게 한다고 하고 네. 유럽도 그렇고요. 네. 근데 미국이나 유럽 쪽은 코로나 상황이
고점을 치고 좀 안정적으로 가지만 우리도 그렇고 아시아 쪽은 아직까지 코로나 영향이 진행형 아닌가요? 그러면 동남아시아의 제조업 생산기지 타격은 당분간 좀 더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게 전염 확산 부분에서는 기존 변이보다는 좀 강한 부분들은 있지만 네. 치명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반적인 국가들의 이 오미크론을 포함한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 접종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물론 이제 신흥국은 조저한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신흥국 내에서도 이 코로나19를 잘 통제한 대표적인 국가들이 있죠. 베트남도 그렇고 예. 한국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의외로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 치명률이 낮다는 것 자체는 이드 코로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없다고 해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의 포인트는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인데요. 사실 뭐 7번 올릴 거다, 뭐 50bp 올릴 거다, 뭐 극도로 이제 긴장감이 좀 이 표현이 세지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톤 다운 된 것 같은데 다만 이번에 이제 미국 주가도 급락했던 이유가 금리 인상보다도 양적 축소라는 QT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은 또 변수가 좀 남아 있지 않나요? 미국의 금리 인상한다는 건 뭐 알고 있는데 시장에 얼추 반영됐다? 아니면 또 체크할 부분이 남아 있다? 일단 양적 긴축은 하반기 때 시행이 될 거예요. 아마 기준금리를 3월달 인상하게 되면 네. 과거 사례를 반영했을 때 올해 7월부터 QT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얘기를 좀 정말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네. 있어요. QT를 시행한다고 해서 이게 부정적으로 영향 주는 변수는 아니에요.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QT가 시행되더라도 하반기 때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겁니다. 보통 금리 인상이 이제 단기 채권 관련된 금리 상승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QT를 시행하게 되면 장기 금리가 올라간 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분명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보통 금리가 올라갈 때 가장 취약한 업종이 금융 섹터고 이자 마진이 금융 섹터인데 사실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QT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 인상 관련해서 3월달 베이비 스텝으로 갈 거냐 아니면 0.5%포인트 정도 올릴 거냐를 놓고 이제 시장에서 거론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번 주 10일 날 발표되는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예상치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0.50%포인트 올리는 게 맞아요. 물가 지표만 놓고 본다고 하면. 근데 최근에 이 매파적인 연준 인사들이 그래도 베이비 스텝을 옹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3월달 금리 인상 때는 베이비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내에서 물가가 둔화되는 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첫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사실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연준은 베이비 스텝을 선호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FMC가 현지 시간으로 15일, 16일 개최가 예정될 예정인데 그 이전까지는 시장에서 오히려 베이비 스텝에 대해서 좀 한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2월 증시를 놓고 봤을 때 전고점 수준까지는 미국 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S&P 500 지수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최소 4,700, 더 올라가면 4,80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3월 FMC 이전을 놓고 봤을 때 연준의 통화정책의 어떤 수순들이 증시가 상승하는데 그렇게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는 낮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시장의 기본적인 대다수의 시각보다는 더 긍정적이신 거예요. 미국의 통화정책이나 인플레나 이런 걸 반영했을 때 주가는 빠르게 조금 더 하락했던 수준까지 돌려낼 수 있다.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반등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데요. 항상 이렇게 좀 이제 어려울 때 소수의 시각에 쓰셔서 우리들에게 이제 중심을 잘 잡아주셨으니까 이번에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슈가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미국 증시를 계속 이렇게 포인트를 전략하는 거는 다 우리 증시가 사실 여기에 근간해서 연동돼서 함께 주가도 그렇고 경제 구조가 다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미중 간의 갈등인데요. 미중 간의 그 무역 전쟁이나 양상은 트럼프 때와는 좀 다르게 뭐 전면전으로 뭐 관세 폭탄을 때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좀 산업 측면에서 혹은 이제 뭐 공급망 그다음 미국도 반도체라든지 전략 사업화하려고 하고 자기 내부로 이제 2차 전지도 끌어들이려고 하고 네네. 이런 그 산업의 변화들 사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어떤 건가요? G2 간의 갈등은 트럼프 정부와 비교를 해보면 네. 바이든 정부 내에서는 갈등은 계속 지속될 수 있지만 강도 자체는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작년 올해 이 증시 흐름을 놓고 봤을 때 G2 간의 갈등이 증시의 변수로 작용할 여지는 좀 없다는 것을 아마 확인하고 계실 부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좀 봐야 되는 거는 아마 그 이전 미국 정부가 했던 글로벌 공급망 관련해서는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신흥국의 제도를 일임하는 형태였지만 G2 간의 갈등이 확산된 이후 미국 정부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핵심 산업에 대한 자국 내 생산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는 겁니다. 결국 G2 간의 갈등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중국이 예전에 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차지했던 이상은 이제 미국으로 좀 옮겨갈 여지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래서 올해 제가 미국을 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로 저는 이제 미국 내에서 자국 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 정책이 가시화된다고 하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 G2 간의 갈등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변을 이제 확산해서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은 시장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사태에 더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해서는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지금 시장에서 증시가 흔들릴 때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걸 요인으로 좀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네. 러시아와 이 중국 간의 미로 관계를 놓고 봤을 때 네. 지금 현재 단순하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패럴림픽이 3월 4일 시작해서 3월 13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러시아가 군사적인 충돌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월 FMC 이전에 미국 증시를 포함한 선진국 증시 중심으로 종고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릴 때 사실은 이제 이 러시아 간의 어떤 군사적인 긴장이 그렇게 커지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가지 이유로 좀 말씀드리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글로벌 증시나 혹은 이제 미국의 투자를 점진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문남중 의원님의 시각이 뭐 변동성이 크게 추세가 꺾이고 흔들릴 바 없다. 네. 사실 실적들이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근데 문제는 그러면 국내 증시예요. 국내 증시가 지난해에도 소위 우리가 못 쫓아갔는데 앞서 자료를 저희가 못 보여드렸는데 미국 아닌 지역의 디커플링. 미국은 그러면 잘 가는데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느냐? 우리는 올해도 처지는 거냐? 이게 사실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네, 좀 국내 투자자분들이 들으시면 좀 마음을 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하반기 나타났던 권역 간 디커플링,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과 신흥국, 또 이거를 국가별로 본다고 하면 미국 중심으로 계속 올라가고 그의 증시는 부진한 흐름들. 그러니까 국내 증시 역시 지난해 하반기 때 가격 조정도 거쳤고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사실 반등 모멘텀만 있다고 하면 신흥국 내에서도 좀 차별화된 행보가 나타날 걸로 좀 보고 있지만 네. 결국 두 가지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로나19에 가장 수혜를 받은 국가였기 때문에 이드 코로나를 시행하게 되면 차익 실현의 범죄에 들어갈 수 있는 국가였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지난 하반기 때부터 지금까지 반영됐기 때문에 거의 다 해소되었던 요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남아있는 변수는 반도체 사이클을 언제 회복하냐. 저희는 빠르면 2분기, 늦어져도 3분기 때 회복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내 증시는 반도체 사이클이 회복되는 2분기를 시점으로 해서 다른 신흥국 권역과는 다르게 좀 반등 흐름을 좀 되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변수를 염두에 두고 국내 증시의 어떤 반등의 시점을 좀 가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은 좋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네. 증가율로 놓고 봤을 때는 전년보다는 좀 둔화되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를 말씀드릴 때도 2020년과 2021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경제 정상화나 기업 이익의 개선 속도가 좀 늦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좀 투자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국내 증시 역시 작년보다는 투자 난이도가 높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도체 사이클이 회복되는 2분기를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이 이제 투자자들의 고민인 거죠. 예. 미국은 흔들리면서도 견조하게 갈 수 있는데 국내 증시가 따라갈 수 있느냐.
만만치 않다. 네, 그런 말씀이셨고요. 그러면 어쨌든 뭐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분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미국 시장 핵심 섹터, 그다음에 또 뭐 ETF 같은 걸로 해외 투자하는 분도 있고요. 거기에 연관해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국내 증시에 또 영향이 있잖아요. 눈여겨볼 섹터 좀 얘기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네. 제가 이제 나와서 이 얘기는 못 드렸는데요. 네. 일단 3월 FMC 이전에 미국 증시는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갈 겁니다. 다만 3월 같은 경우에는 FMC가 있는데 과거 4번의 금리 인상 시점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연준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미국은 최대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증시는 상당히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2월 증시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면 가감하게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상반기 때는 가치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가 불안, 금리 상승 수혜인 금융 그리고 가격 전가력이 높은 소비재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하반기 때는 가치주가 아닌 성장주 중심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연간을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 담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고배당 그리고 올해 연간을 놓고 봤을 때 이익 모멘텀이 가장 큰 섹터가 에너지, 경기 소비재, 산업재, 세가입니다. 이 세 개 섹터 내에서도 배당률이 높은 섹터는 에너지와 산업재이기 때문에 내가 연간으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개 업종으로 좀 이렇게 압축해서 투자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또 기술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기술주는 언제쯤 좋아질까? 올해 상반기 때는 기술주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불리한 환경 때문에. 그래서 가격 조정이 일어날 때마다 좀 비중을 확대해 놓으시면 하반기 때 좀 가시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을 올해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위험한 시기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기술주는 3월 달이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보시는 화면을 통해서 투자 대상과 대표되는 ETF를 매칭을 해놓은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S&P 500, 에너지, 경기, 소비재, 산업재, 그리고 고배당, 그리고 테마로 놓고 본다고 하면 ESG, 전기차, 그리고 우주항공, 메타버스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는 다수결로 절대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 많은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조금만 여기 30초만 정리하면 보통 2월 흐름을 좀 조정 속의 상승 모색, 3월부터 봄 되면 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는데 문남중 의원님 반대입니다. 2월에 오히려 세게 좀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3월을 조심해야 된다. 올라오면 오히려 비중을 좀 줄여라. 이렇게 전략을 주셨어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시황 전략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